첫 번째, 생물과 생명현상의 특성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내용 1번, 생물은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번, 식물 세포는 핵세포막 미토콘드리아 외에도 세포벽, 액포,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가 있죠. 3번,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에는 공통적으로 핵세포질 세포막, 그리고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이제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포로 구성. 모든 생물은 구조적, 기능적 단위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적 단위는 세포 하나가 한 블럭 한 블럭이 돼서 우리 인간 같은 커다란 개체를 만든다는 뜻이고, 기능적 단위는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고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생물은 단세포, 다세포 생물로 구분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던 용어죠. 단세포 생물은 말 그대로 하나의 세포, 다세포 생물은 여러 개의 세포. 그래서 단세포 생물은 아메바, 대장균, 세균이죠. 집신벌레. 다세포 생물은 사람, 소나무, 코끼리. 이렇게 예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질 대사. 식물이 포도당이라는 영양소를 합성할 수도 있고요. 동물이 음식을 소화하는 것처럼 뭔가를 붙여서 만들고 뭔가를 쪼개고 이런 것들을 물질 대사라고 부르는데, 이런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하여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를 얻는다는 건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분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해고 여기는 합성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 대사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합성과 분해로 나눌 수 있는데,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한다.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여기서 동화작용이 합성, 이화작용이 분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화, 저분자 물질은 작은 물질이고 고분자 물질은 커다란 물질인데, 이 작은 물질을 커다란 물질로 합성하는 게 동화. 이화작용은 커다란 물질을 작은 물질로 분해하는 게 이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에너지가 출입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접착제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걸 모아서 큰 걸 만들 땐 접착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흡수해 오고, 큰 걸 쪼개서 작은 걸로 만들 땐 아까 썼던 접착제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겠죠. 그래서 방출하게 됩니다. 예시는 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단어가 대부분이고, 또 이화작용의 예시는 소화나 세포호흡처럼 음식물이나 포도당을 쪼개는 과정이 그 예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자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서 재료들을 모았다면 그 재료들을 에너지라는 접착제로 동화작용을 일으켜서 합성을 통해 커다란 물질을 만들게 되죠. 그럼 이 커다란 물질은 언젠가 다시 접착제를 바깥으로 다 버리고 이화작용을 통해 분해돼서 다시 재료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럼 그 재료 상태는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 거죠.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효소가 관여한다. 이 효소가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이 효소는 모든 물질 대사에 하나씩 무조건 존재하고 그 종류가 전부 다 다릅니다.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 이거 아까 접착제라고 했죠. 접착제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랑 항상성 두 가지를 보게 될 건데, 첫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부터 보자면, 자극에 대한 반응은 생명체 내외에서 주어지는 환경 변화, 온도가 높아진다거나 누군가 접촉을 한다거나 그런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이러한 자극에 대해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가 반응입니다. 그래서 보통 생물은 빛, 소리, 접촉 등의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적절히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시를 보자면 식물은 빛이라는 자극을 통해서 굽어 자라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런 거를 이제 굴광성이라고 부르고 미모사라는 유명한 식물이 있어요. 이 미모사라는 유명한 식물은 잎에 손을 대는 자극을 가해주면 오므라드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항상성. 항상성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을 말하는데 생명이 유지되려면 항상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동물의 경우에는 대개 호르몬과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호르몬에 관한 선지가 나오면 아, 이거는 항상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우리 몸속에 물이 너무 많아지죠? 그럼 항상성이 깨집니다. 그래서 오줌을 통해서 물을 많이 배출하게 되고 더우면 체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그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땀을 흘려서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몸의 열을 흡수하기를 바라면서 땀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혈당량은 0.1%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하기를 항상성은 체온, 삼투압, 그리고 혈당량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제 왼쪽 사항들을 좀 읽어볼 건데 여기 뭐 세포랑 세포막 파트는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시고 생명체의 구성 단계를 보자면 동물체랑 식물체가 살짝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세포, 조직, 기관, 개체까지는 모두 공통인데 동물의 경우에는 기관계, 뭐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또 식물체 같은 경우는 조직계, 뭐 간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 이런 아이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요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생물의 특성을 볼게요. 생물의 특성은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현상, 나 혼자 잘 살자고 하는 현상, 종족 유지 현상, 우리 모두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현상. 그래서 개체 유지 현상에는 나 살려고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나 살려고 물질을 합성하고 분해를 하는 거고, 또 나 살려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내리게 되겠죠. 종족 유지 현상은 우리 모두 살아보자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적응하고 진화를 해서 이 환경에 맞춰 살아갑니다. 아래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에 대해서 볼 건데 여기 지금 파리지옥이라는 식물이 있죠. 이 파리지옥은 본인의 잎이 어떻게 보면 잎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파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자극을 주게 되면 반응으로써 잎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그런 자극과 반응 나타나고 굴광성도 창가를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면 그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맞게 식물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이런 굴광성이 대표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발생과 생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과 생장은 비슷하면서도 살짝의 차이가 있어요. 발생은 다세포 생물, 우리 인간 같은 경우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가 수정돼서 생성된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생장은 발생에 의해 생긴 개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수를 늘리면서 자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화살표가 발생을 그린 거고 두 번째 화살표가 생장을 그린 건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발생은 아무 모양도 없었다가 인간의 모양이 됐죠. 근데 생장은 인간의 모양에서 그대로 인간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이 바뀌었으면 발생, 크기만 바뀌었으면 생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발생과 생장은 몸이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분화하여 구조적 기능적으로 완전한 개체가 된다. 여기서 분화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화는 뭐냐면 수정란은 나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세포의 상태가 됩니다.
요 수없이 많은 세포는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고 누구는 팔꿈치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심장이 되고 누구는 뇌가 되는데 이때 역할을 부여받는 걸 분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분화를 통해서 다 똑같이 생겼던 세포들이 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커가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생식과 유전에 대해서 볼게요. 생식은 쉽게 아이를 낳는 거. 유전은 그 아이가 나를 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식은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남기는 게 생식이고요. 무성과 유성 생식이 있는데 무성 생식은 성별이 없는 거, 유성 생식은 성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이 없는 곳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날 수가 없어서 생식세포의 수정 없이 번식하므로 유전자 구성이 어미랑 똑같아요. 아메바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띡 두 마리가 되면 그냥 그게 어미고 그게 자식인 거예요. 효모는 출합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몸 일부가 호부로 떨어져 나가서 자손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분신술을 쓰는 것처럼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무성생식인데 대부분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못해서 생존율이 매우 낮은 편이에요. 유성생식은 반대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 구성이 가능합니다. 예시, 대부분의 동물과 식물은 생식세포의 수정,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통해서 개체를 형성하는데 유성생식이 아무래도 조금 더 진화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전, 생식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유전 물질, DNA가 자손에게 전해진다. 자손은 어버이의 유전 형질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 유전 형질은 그냥 간단하게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DNA를 받으면서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예시, 정록생명이라는 특징을 어머니가 갖고 있었는데 정록생명을 가진 특징이 아들한테도 나타났어요. 즉, 정록생명을 가진 DNA가 어머니한테 받았기 때문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적응과 진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응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형태, 기능, 생활 습성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시, 온도에 따라서 생김새가 다른 여우가 나타나기도 하고 선인장의 가시처럼 일반적인 식물들이 갖고 있는 나뭇잎의 모양을 가지지 않고 가시를 갖고 있는 이런 식물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해요. 선인장은 굵은 줄기 안에서 물을 저장하고 가시 모양의 잎을 통해서 원래는 잎으로 이제 수증기가 날아가게 되는데 그 작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단단한 껍질로 감싸서 물이 유실되는 걸 방지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 사막이라는 건조한 환경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적응 사례고, 그다음 진화를 보면 생물이 여러 세대를 걸쳐 집단 내 유전자 구성이 변하면서 새로운 종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네 마리 새는 원래 동일한 한 마리의 새였어요. 그 한 마리의 새가 갈라파고스 섬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갈라파고스 섬은 지각 변동 때문에 여러 개로 분리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분리된 섬을 통틀어서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부르는데 그 조각조각난 군도 각각에서 핀치새는 먹을 게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무 열매, 곤충, 선인장, 단단한 씨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같은 종류였던 핀치가 서로 다른 모양의 부리와 몸 색깔을 갖게 됐죠. 이렇게 하나였던 핀치가 여러 개의 종으로 분화됐다. 이게 진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 자료를 좀 보자면 죽수는 굉장히 생장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작았던 대나무가 점점 커가는 거, 이런 게 생장. 적응과 진화에서 북극여우와 사막여우 그리고 온대여우가 나와 있는데 온대여우가 우리가 평소에 많이 알고 있는 그 여우기 때문에 온대여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북극여우는 온대여우보다 귀가 작고 사막여우는 귀가 큽니다. 귀를 통해서 우리는 열을 방출할 수 있는데 북극여우는 열이 발산되지 못하도록 귀를 작게 만들었고 추우니까,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너무 덥기 때문에 열을 좀 빠져내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귀를 크게 만들었죠.
그리고 털 색깔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요것도 온도라는 환경 때문에 나타난 생물의 적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수 용어를 볼 건데, 물질 대사, 아까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동화 반응, 이화 반응 두 가지가 있었죠. 효소, 그 동화 반응과 이화 반응에 관여하는 단백질 조각이다. 유전형질,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어서 DNA에 의해서 유전될 수 있다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개념 바로 확인 문제를 이제 풀 건데,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개념 바로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것은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 세포죠. 2번. 이것은 생물이 자손을 남긴다, 생식이고요. 어버이의 형질이 전달된다, 유전이죠. 옆에 1번.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너무 맞는 말이고. 2번. 생물은 물질 대사를 통해 얻은 물질과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명 현상을 유지한다. 맞죠? 하나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여 세포수를 늘린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하나의 개체가 된다. 요거는 생장이 아니라 발생이었습니다. X. 4번. 서식 환경에 따라 몸의 형태나 기능, 생활 습성 등이 변하여 생물의 특성이 되는 현상을 적응이라고 하는 게 맞죠. 3번만 X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모양이 매우 다양하고 무엇보다 세균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세균을 걸을 수 있는 세균 여과기를 그냥 통과시켜 버릴 수 있어요. 단백질 껍질 속에 이렇게 생긴 단백질 껍질 속에 DNA나 RNA 같은 핵산이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매우 단순한 구조입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을 보면 바이러스는 비생물적 특성도 가지고 있고 생물적 특성도 가지고 있어서 생물이라고 할지 말지 좀 애매합니다. 비생물적 특징은 세포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세포막이나 세포 소기관이 없죠. 세포막이 아니라 단백질 껍질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효소도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고 숙주 세포를 감염시키고 그 숙주의 효소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핵산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아니라 입자 상태로 공기 중을 둥둥 떠다녀요. 근데 생물적 특성도 있죠. 유전 물질인 핵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는 또 물질 대사가 가능합니다.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많은 변종 바이러스가 형성되면서 우리 코로나 때도 굉장히 많은 변종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었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다는 그런 생명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자료를 한번 볼 건데 이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 박테리오파지는 처음에 세균을 찾아서 정착을 하죠. 그러면 그 세균에 본인의 핵산, 여기 빨간색 핵산이 지금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핵산을 모두 주입한 뒤에 시간이 지나면 해당 세균은 그 핵산이 본인의 핵산인지도 모른 채로 그 설계도에 따라서 부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 부품이 모여 수많은 박테리오파지가 되고 그 박테리오파지는 세균 바깥으로 뛰쳐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뛰쳐나온 세균들, 바이러스들은 다시 또 다른 세균의 1번부터 사이클을 계속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용어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이러스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숙주는 살아있는 숙주에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을 시키는 거니까 한 개체가 다른 개체에 기생하여 살 때 영향을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 해당하는 생물이 숙주입니다. 박테리오파지, 아까 이쪽에서 생애를 지켜봤었던 박테리아를 숙주로 하는 세균성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발현이나 증식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1강의 마지막 파트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생명과학의 특성인데 이 파트에서는 생명과학에 대해서, 생명과학이란 학문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 첫 번째, 생명과학은 물질이나 우주의 생성 등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에 사는 생물의 특성, 그리고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생명체의 모든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원리를 탐구하게 됩니다. 생명과학은 생명의 본질인 분자와 세포 수준에서 파악하는 미시적인 영역도 있고요. 유전이나 생물의 다양성, 생태계, 진화 등을 연구하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영역도 있습니다.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은 개체, 기관, 조직,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로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이 나와 있죠. 분자,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그리고 그 개체가 모이면 개체군, 그 개체군에 또 다른 개체군이 합쳐지면 군집, 그 군집이 환경과 만나 생태계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은 개체, 기관, 조직,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같은 종의 개체들의 집단인 개체군, 같은 지역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개체군들의 집단 군집, 군집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생태계. 이 파트는 뒷부분 생태계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겁니다. 생명과학과 이제 다른 학문 분야의 연계성을 보자면 생명과학은 다른 다양한 학문들과 연계가 되어 있죠. 생명과학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상호작용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고 생명과학의 성과는 다른 학문 분야의 성과와 결합하여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잠시 보시면 분자, 세포 이런 식으로 이제 생명과학의 연구 수준에 대해서 나타나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밑에 이제 필수 용어에서 핵산과 생명과학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똑같이 3분을 드릴 테니까 아래에 있는 개념 바로 확인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개념 바로 확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어떤 거에서 물질 대사를 합니까? 숙주죠. 4번. 이것은 생물의 특성과 생명 현상을 탐구하여 생명의 본질을 밝히고 이를 질병 치료 어쩌고 저쩌고 생명과학입니다. 2번.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 증식이 가능하다는 건 생물적 특성이죠.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무생물이면 불가능한 거죠. 세포로 되어 있다? 이거는 생물적 특성은 맞지만 바이러스랑은 관련 없는 설명입니다. 세균 여과기를 통과한다. 세균 여과기를 통과하는 건 작다는 뜻이지 작은 게 곧 생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은 오답이고 기억 디귿. 3번 생명과학의 특성. 생명과학은 생물의 특성과 다양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맞고요. 생명체의 구성 물질부터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생명 현상과 관련된 모든 단계가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 맞죠? 생명과학은 다른 학문 분야와는 연계되지 않는 굉장히 깊게 연계되어 있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탐구 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특성,
물질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인데 일단 두 실험 세트를 준비를 했고 첫 번째 실험 세트의 A에는 효모라는 생물과 그냥 증류수, 물을 타놨고요. B에는 효모라는 생물과 포도당, 효모의 먹이가 될 수 있는 포도당 수용액을 첨가를 해두었죠. 그리고 고무광화계로 이제 꽉 막고 온도계를 꽂아놔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무관에 연결되어 석회수에까지 이제 기체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실험 세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를 보는 건데 이 실험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여기 있는 효모는 포도당 수용액을 먹이 삼아서 세포, 즉 물질 대사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그냥 맹물을 타놨기 때문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비에서만 일어나는 그 세포 호흡 때문에 이 온도계가 측정하는 온도는 A에 비해서 더 높아질 거고 그리고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포도당이 분해돼서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그 이산화탄소는 고무관을 따라 넘어가서 석회수와 만나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하겠죠. 네, 그래서 방금 한 설명이 여기 결과에 대한 내용이고 정리를 보면 효모는 포도당을 이용하여 세포호흡을 하는데 이것은 생물의 특성 중 물질 대사에 해당한다. 효모의 세포호흡 과정에서 산소와 영양소가 소비됩니다. 이산화탄소와 열이 발생을 하는 걸 볼 수 있는 실험이죠. 열에 의해 온도가 상승하고 이산화탄소에 의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 탐구 과정을 우리가 지켜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아, 그 그림이구나 라는 걸 빠르게 캐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A는 실험군이고 B는 대조군이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실험군과 대조군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실험군과 대조군을 보자면 실험군은 내가 목표로 하는 실험 대상이고요. 그리고 대조군은 내가 목표로 하는 실험 대상을 조금 더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 때는 이라고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 대조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두 실험에서 이 실험의 목적, 물질 대사를 볼 수 있는 상황은 B 상황이죠. 그래서 B 상황이 우리 실험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험군이다. 그리고 이 포도당 수용이 없으면 어떻게 될 건데 하는 그런 대조 상황이 될 수 있는 요 상황이 대조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실험군이고 틀렸습니다. 포도당은 효모가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영양소이다. 맞죠? 그래서 아까 세포호흡이 일어났다고 했고 석회수는 세포호흡에서 소비되는 산소의 양을 알아보기 아니죠. 석회수는 이산화탄소가 생산됐는지 보는 거죠. 효모의 세포호흡은 물질 대사 중 이화작용, 이화작용 아까 분해 파트였어요. 세포호흡은 대표적으로 포도당이 분해되는 이화작용입니다. 그래서 맞죠? 마지막 2번. 그림과 같이 장치를 했대요. 안에 사실 효모를 대체할 수 있는 개구리가 들어가 있고 그 개구리가 안에서 이제 호흡을 하게 되겠죠. 호흡을 하게 될 거고 똑같이 온도 측정 이제 온도계가 있고 그리고 관을 통해서 잉크 방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뭐 숨을 쉬어서 이 내부의 기체가 많아지거나 줄어들면 요 잉크 방울이 많아지면 바깥으로 밀려나갈 거고 내부의 기체가 줄어들면 잉크 방울이 안쪽으로 딸려 들어가겠죠. 그리고 수산화칼륨 수용액이라 그래 가지고 이 개구리가 떠 있는 아랫부분, 즉 이 병 안에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집어넣어 놨는데 이 수산화칼륨 수용액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있는 기체 중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요. 그러면 이 실험에 대해서 측정을 해 보자면 이 개구리는 호흡을 하게 될 거고 이 내부에 산소가 줄어들겠죠. 산소가 줄어들면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뱉을 건데 그러면 기체 전체 양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산화탄소는 이 기체 내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산화칼륨 수용액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죠. 그럼 이 기체 중에 산소는 개구리가 먹고 그때 개구리가 내뱉은 이산화탄소는 액체가 먹는 거기 때문에 내부 기체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잉크 방울은 따라서 들어올 거고 그 세포 호흡에 의해서 온도계 온도는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의 전체적인 실험 개요인데 사실 이 문제는 이 실험 개요를 자세히 알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했어요. 위실험 결과 가장 관련이 깊은 생물의 특성을 찾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아이의 세포 호흡, 즉 물질 대사라고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긴 했습니다. 이제 쪽지 시험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생명체는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 세포입니다. 2번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죠.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효소가 관여합니다. 생명이 유지되려면 항상성이 유지되어야겠죠. 발생은 다세포 생물에서 생식세포의 수정으로 생성된 수정란입니다. 생식은 생물이 종족 유지를 위해 자신과 같은 종의 자손을 남기는 현상으로 생식의 종류에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이 있었죠. 6번 유전은 생식을 통해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해져 자손의 어버이의 유전 형질을 이어받는 거죠. 유전 형질이라는 특징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있었죠. 7번 적응은 생물이 서식 환경에 알맞은 몸의 형태나 기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8번 여기 입체적인 구조가 단백질, 내부에 있는 부분이 핵산이 되겠습니다. 9번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는 물질 대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죠. 10번 이것은 물질이나 우주의 생성 등을 연구하는 타 과학 분야와는 다릅니다. 생명과학입니다. 중단원 예상 문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난촉과 식물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특별한 향기로 곤충을 유인하고요. 꽃잎 모양을 암볼의 모습과 비슷하게 해서 수벌을 유인을 하고요. 그리고 꽃잎의 생김새로 이것저것 하고 또 뭐 꽃가루를 미세한 가루 대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보면 알겠지만 주변 곤충을 유인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서 어떻게 변해가야 될지를 난촉과 식물이 깨달은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적응과 진화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1번 광합성 내용 나와 있으면 물질 대사예요. 메뚜기는 변태와 탈피. 변태와 탈피는 발생과 생장 파트겠죠. 식사를 하고 나면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난다. 인슐린은 호르몬이기 때문에 항상성입니다. 4번 미모사 잎은 자극에 대한 반응의 대표 주자예요. 사막의 선인장은 잎이 가시 모양으로 변해 수분 손실을 막는다. 이게 적응과 진화에 대한 내용이겠죠. 답은 5번입니다. 2번 문제. 콩나물이 들어있는 패트리 접시 위에 사과를 올려두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콩나물이 점점 자라 사과가 아래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와, 이와 가장 관련이 깊은 생물의 특성은 콩나물이 점점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 대사를 통해서 어떤 물질을 합성한다거나 아니면 생장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야겠죠. 물질 대사와 세포 분열을 한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장을 하게 되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죽기 전에 자신과 닮은 개체를 만든다. 생식. 오랜 세월에 걸쳐 변화로 새로운 종을 탄생시킨다. 진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일정하게 항상성. 생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에 적절히 반응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3번을 보도록 할게요. 3번 그림은
37도씨에서 온도가 더 낮아지면 떨림이 발생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너무 올라가면 땀이 나고요. 너무 내려가면 다시 떨림이 발생하고 너무 올라가면 다시 땀이 분비되는 이제 37도씨를 기준으로 낮아졌을 때와 높아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현상들에 의해서 다시 37도씨가 되기 위해서 꺾여서 돌아가고 있죠. 이걸 생각하면 이와 관련된 생물의 특성에 대한 예에 해당하는 것은 항상성에 관한 예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기억,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량이 증가한다. 체내의 수분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량으로 물을 뱉어내는 거죠. 기억 맞고요. 니은, 깊은 바다에 사는 어류의 시각이 퇴화한다. 요거는 깊은 바다라는 환경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둠이죠. 그래서 어류들이 그 환경에 적응한 결과 본인의 눈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적응과 진화입니다. 디귿, 운동을 하면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이 확장한다.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열을 몸바깥으로 발산해야 돼요. 그래서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열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 되죠. 이것도 항상성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온몸이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좀 빨개지는 이유가 이 디귿 때문이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일단은 에어컨에 대한 그림인데 가운데 센서가 작동하고 있고 방 온도를 이제 유지시키는 센서겠죠. 그래서 특정 설정 온도를 맞춰 놓고 그 설정 온도보다 높아지면, 즉 더워지면 에어컨이 켜져서 시원하게 온도를 낮출 거고요. 그리고 더 낮아져서 추워지면 에어컨이 꺼져서 또 온도를 다시 높여서 결국 일정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우리 인체의 항상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옳은 걸 찾을게요. 운동을 하면 땀의 분비량이 증가한다. 운동하면 올라간 체온을 다시 낮추기 위해서 땀이 납니다. 항상성이고요. 호주에는 다른 대륙에는 없는 오리너구리. 호주라는 환경에 살고 있는 오리너구리니까 이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적응과 진화가 되겠죠. 그리고 효모를 설탕물에 넣어두면 효모 나오면 세포호흡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물질 대사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 5번. 학생이 생물의 특성에 관한 예시를 찾아왔는데 그게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한 거 찾아야 됩니다. 식물이 비에너지를 흡수해서 양분을 합성한다. 동화작용이기 때문에 물질 대사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줄기는 빛이 있는 쪽, 빛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굽는다. 반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성 유지가 아닙니다. 호주에는 다른 대륙에 없는 오리너구리가 살고 있다. 호주라는 환경에 살고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적응과 진화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인슐린의 분비량이 증가한다. 인슐린은 호르몬이기 때문에 항상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갈라파고스군도 적응과 진화의 대명사입니다. 핀치는 여러 섬에 격리되어 살면서 그 섬의 환경에 적응한 결과 서로 다른 특성의 부리를 가진 종이 결국 탄생을 했죠. 답은 5번. 6번. 다음은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 코로나 유행했을 당시에 뭐 사스, 메르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 중국에서 발병한 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라는 병원체가 나오죠. 그리고 뭐 사스 바이러스 계속 나오고 있고 사스 바이러스는 뭐 핵산과 단백질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스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기억,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애초에 바이러스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애초에 바이러스는
숙주 내에서만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 내, 즉 숙주 내에서 증식한다. 요거는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생물적 특성이죠. 답은 3번입니다. 7번을 보도록 할게요. 7번은 박테리오파지라는 박테리아, 아니 파지 바이러스가 세균에 붙어가지고 이제 증식을 하려고 준비 중인 그런 모습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래요. 가와나, 즉 바이러스와 세균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 맞죠? 가와나, 바이러스와 세균은 모두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틀렸죠. 애초에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할 수도 없습니다. 디귿,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균의 체내에서 물질 대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물질 대사를 통해서 증식을 한 모습이고요. 답은 3번입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에 대한 설명 골라달라고 했어요. A. 생명과학은 다른 학문 분야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기도 한다. 맞는 얘기죠. B. 생명과학은 연구 성과를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응용하는 통합적 학문입니다. C. 생태학은 생태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생물과 환경, 이게 생태계에 관한 얘기겠죠. 상호작용을 하는 연구하는 생명과학의 세부 학문 분야이다. 맞죠? 따라서 답은 5번. 오늘 1강에 대한 수업 내용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요 내신 실력업이라는 부분만 오늘 배운 부분만 찾아서 17문제 숙제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검사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